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값어치가 높은 정보들이고요, 비싼 강의입니다. 이 비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사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 금전적인 면에서도 크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과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어디 기업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할 때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쌌다. 세 번째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장사를 하면은 오랜 시행착오, 결국 그것도 비용이겠죠. 예, 그걸 겪어야지만 얻게 되는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몇십 분 만에 후루룩 배울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셀러들이 수많이 생길 거예요. 과거에는 큰 브랜드들, 플랫폼들이 매출의 독점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몰리는 현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똑똑하고 반짝거리는 작은 셀러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그런 생태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처럼 사업을 크게 하진 않지만 이런 생태계를 펌핑하는 그런 역할, 상당히 보람이 있고 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제가 만드는 진짜 목적은, 제가 얼마 전에 론칭한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 그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강의 중에서 해외 소싱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리 보고 그 강의 들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홍보의 어떤 목적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보를 아끼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최대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물론 오늘 커버 못한 내용들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를 이해한다는 게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해야지, 뭐 단답형으로 여기 제가 쓴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발췌본이고 맛보기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 해외 소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여러분들이 공장 소싱을 할 때 겪게 되는 난관들 이 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소싱 하면은 겁을 먹으시는 분들, 혹은 나중에 해야지, 돈이 많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오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오히려 초보 셀러일수록 빨리 해외 소싱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해외 소싱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MOQ가 많다는 거잖아요. 한 아이템을 많이 사야 된다. MOQ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지만 홈데코 용품 같은 경우는 한 아이템당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만 사면 되는 거예요. 퍼 컬러, 퍼 디자인당. 그 다음에 뭐 청소용품이라든지 뭐 조금 MOQ를 많이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MOQ가 뭐 한 50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 500이 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개인 셀러기 때문에 좁고 진한 포지셔닝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앵커 상품만 해외 소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은 도매로 사면 되고 위탁 사도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아이템만 집중해서 그것만 해외 소싱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해외 소싱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도대체 무슨 아이템을 해외 소싱을 할 거냐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에 대한 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니까 시장 조사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과거에도 다뤘고, 앞으로도 오늘 같은 맛배기 영상을 또 만들 테니까 그거는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해외 소싱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케이, 이 아이템만큼은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싼 공장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에 일정 기간 동안 나만 팔아야겠다. 그리고 배수도 많이 남기겠다. 그래서 이거를 나의 앵커로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면은 그 물건은 이제 공장을 찾아가지고 소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외 소싱을 할 때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은 무역박람회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외 소싱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봉쇄가 됐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밖에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어쨌든 이 알리바바에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해외 소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난관들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알리바바에서 장사를 하는 공장과 알리바바를 하지 않는 공장이 있다. 그 좋은 공장들은 알리바바를 사실 옛날부터 안 했어요. 이거는 일부일 뿐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알리바바에 있는 게 나쁘고 뭐 캔톤페어라든지 무역박람회 나오는 공장이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지만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 거래를 안 하고 페어에 나오는 공장들이 훨씬 더 좋겠죠. 예, 상식적으로. 왜냐면은 걔네들은 알리바바가 없이도 지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알리바바의 공장에 파는 물건들이 오픈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기존의 큰 바이어들, 좋은 바이어들이랑 거래하는 공장이라면은 굳이 알리바바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을 일반인들한테 오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거래하는 그 브랜드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케아와 거래하는 공장은 알리바바에 못 나와요. 예, 알리바바에 나가는 순간 이케아한테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케아처럼 이렇게 바잉 파워가 큰 데는 뭐 이렇게 다 잘라버리겠지만 그보다 조금 작은 급의 브랜드들도만 해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알리바바에 못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제가 중국의 공장 구조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테고, 알리바바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없더라도 더 좋은 공장이 있다. 그거는 이제 박람회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역박람회에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역박람회도 캔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종류가 많죠. 예, 로컬 박람회도 있고 그 어떤 카테고리의 전문적인 박람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이런 그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경우도 이 알리바바에 나오는 공장 수준은 상당히 떨어져요.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알리바바에 있는 업체들은 다 심하게 해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할 정도로 질이 상당히 낮은 그런 공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알리바바가 전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리바바 공장에서 소싱을 할 때 흔히 닥치게 되는 난관들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이 난관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물건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난관들에 대한 답을 제가 즉석으로 막 드릴 텐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이 뒷장에서 설명드리는 이 중국 공장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이해되지만 일단은 제가 답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물건을 못 찾겠다. 일단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판지바라든지 임포트 지니어스, 임포트 키 같은 그 BL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공장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리바바의 그 물건이 파는 공장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공장이 지금 그 물건이 아마도 어떤 브랜드가 OEM을 해가지고 만든 아이템인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그 브랜드 눈치를 봐서 못 올리죠. 그럼 이 공장이랑 컨택을 해서 혹시 이 물건이 있냐고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저는 그 특정 물건을 공장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랑 유사한 물건들이 혹은 더 개발된 물건들, 더 개선된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랑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못 미치더라도 가격이 싸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에 팔리는 물건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뒷장 설명 드리면서 다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뒤에 설명 드리면서 이해하세요. 두 번째, 알리바바에서 검색을 했더니 내가 찾는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건이 하나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공장이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랑 해야 되느냐? 사실 FM적인 접근은 다 컨택을 해서 가격과 MOQ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샘플을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공장이 어떤 종류의 공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거기 나와 있는 그 결과치를 보면서 요놈은 요런 공장이구나, 요놈은 이런 공장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뒷장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격이 싸요, 어떤 공장이. 근데 MOQ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MOQ를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비슷하죠. 어떤 공장을 찾았는데 여기는 MOQ는 적은데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의 딜레마죠. 가격이 싸면은 MOQ가 높고 MOQ가 높으면은 가격이 낮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앵커 상품을 소싱할 거잖아요. 그래서 3, 4번을 통틀어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을 도착가 곱하기 2.5에서 2.8을 곱해가지고 내가 소비자가를 잘 팔릴 만한 소비자가를 만들 수 있다면은 가격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마진이 나오고 잘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거는 MOQ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가격을 깎는 거는 의미가 없고, 만약에 내가 배수가 나온다면은 중요한 거는 MOQ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공장이 오퍼한 가격보다 내가 더 준다고 얘기를 해서라도 MOQ를 깎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방향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무조건 가격을 싸게 사야지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99%는 MOQ가 낮아야지만 내가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 세이브한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장에서 제공하는 가격에 충분한 배수를 붙여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다면은 문제는 MOQ인 거예요. 그래서 MOQ를 줄이는 조건으로 내가 가격을 더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 이야기 비슷해요. 그래서 공장이 가격도 좋고 MOQ도 좋아가지고 컨택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와요. 이메일이 답변이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MOQ 얘기도 하고 코테이션도 오고 뭐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답장이 안 와요. 연락해도 또 씹고.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공장이 주판을 두드려 봐가지고 내가 이 클라이언트한테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것도 뒷장 설명을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바쁜 공장, 좋은 공장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가린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뭐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네들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좋은 공장들의 이 오더가 몰린단 말이에요. A, B, C, D 등급이 있으면은 등급이라는 게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들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다 A급 A 경쟁력 공장에다가 주고 싶지 누가 B에다가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 공장들은 이 빈익빈 부익부가 커요. 그래서 잘 되는 공장들은 사실 뭐 6개월치 오더가 벌써 다 마감이 된 상태로 6개월 이후 물건을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컨택한 공장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공장이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이 누트럴한 상태에서 고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객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 클라이언트의 오더를 받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메일을 씹는 거죠. 답변이 안 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걸리는 대상이 뭐냐면 초보 셀러거예요. 왜냐면 초보 셀러들은 귀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그 오더 금액이 일단 이 초보 셀러 티가 나면은 당연히 공장들은 거래를 안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들 입장에서 쿨거래 있잖아요. 당근을 할 때도. 그래서 쿨거래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셀러처럼 보여야지만 정상적인 가격과 MOQ가 나오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절을 유도하기 위한 MOQ와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페어 같은 데 가면 얘네들이 가격표가 똑같은 상품에 세 가지가 있어요. MOQ가. 중간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가격과 MOQ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큰 바이어. 이 바이어는 내가 꼭 잡아야 됐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마지노선으로 주는 가격과 MOQ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클라이언트를 거절하기 위해 가지고 비싼 가격, 많은 MOQ 불러가지고 떨어져 내기 위한 그런 가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중간 가격과 MOQ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정보도 내가 공장 컨택을 해가지고 얻을 수가 없다면은 기회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굴하더라도 연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공장을 어떻게 믿느냐. 한국에 있지도 않고 떨어진 중국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얘네들이 사기를 치면 어떡하냐. 이 사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겠죠. 가장 노골적인 사기는 성금을 받고 먹튀하는 거. 이건 진짜 큰 사기죠. 두 번째는 뭐 정상적으로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 퀄리티가 거짓말인 거. 그래서 어쨌든 이 거짓말, 이 사기가 금전적인 사기가 있고 퀄리티에 대한 사기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거를 100% 확신해서 설명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23년 동안 여러 사이즈의 공장들과 거래를 하면서 돈 사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공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더를 할 때 현지인을 포워더 통해 가지고 어레인지를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주고 공장에 실체가 있는지까지만 판단을 하시면은 실제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물건이 오퍼레이팅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태에서 돈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진짜 떴다방처럼 공장도 없고 그냥 사무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공장이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돈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퀄리티 사기인 거죠. 결국 이제 사진 사기인데 알리바바니까 지네들이 올린 그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 진짜 지네들이 만든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갖다 놓고 그걸 앞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경우는 뭐 10중 8구 그거랑 똑같은 물건이 안 나오겠죠. 그럴 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지금 컨택하는 그 사람하고 핸드폰으로 쇼룸에 있는 그 물건 사진을 지금 찍어서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그 설비를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이제 쇼룸 사진을 보내라. 왜냐하면 좋은 공장들은 당연히 쇼룸이 있으니까. 쇼룸이 없는 공장은 엉터리 공장이니까. 그 다음에 만든 그 물건들을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장 안에 컨테이너 도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물건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중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매일 물건이 나가야지만 이게 오퍼레이팅이 되는 거지. 도크에 박스가 하나도 없고 컨테이너 도크도 없는 공장이다. 이런 공장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공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그 핸드폰 사진 요구를 통해 가지고 한 7, 80%는 걸러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다 만들어지면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인스펙터를 한번 더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한 100불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물건들이 다 있는지 이걸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번째 이야기인데, 무조건 샘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장에 가서 쇼룸을 방문한 다음에 주문한 게 아니라 알리바바에서 온라인상으로 주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아무리 큰 공장, 뭐 좋은 공장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샘플을 반드시 뭐 화물, 뭐 비행기든 뭐 배든 간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샘플비 받는 비용을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샘플 안 받고 진행했으면요 100%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샘플 퀄리티를 보고 속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자, 이 OEM 얘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거죠. OEM을 해주겠다.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OEM을 해준다고 얘기하는 공장은 상당히 영세한 공장의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OEM은 정말 해주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공장 입장에서. 그 고객이 믿을만하고 과거에 거래액이 많으면은 OE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처음 거래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OEM 해주겠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그 공장 지금 일이 없다는 거예요. OEM을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몰딩도 만들어야 되고 샘플도 한 대여섯 번 그 이상 오고 가고 컨펌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걔네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물건 팔아서 돈 벌어도 지금 배부른데 OEM까지 하면서 그것도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거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OEM을 하려면은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바꾸려면 걔네들이 기존에 쓰던 부자재가 아닌 새로운 부자재를 찾아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구해서 그거를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자재를 구하러 간다는 게 한 번 가는데 하루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OEM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근데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해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 OEM을 어떤 선까지 내가 요구를 하는 게 적정한 건가? 그리고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공장이 연락이 두절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도 공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어쨌든 OEM이든 뭐 MOQ 맞춰가지고 ODM이든 간에 물건을 많이 샀는데 한국에 그거를 다른 셀러가 내가 잘 팔리는 걸 보고 이 공장에 컨택을 해가지고 사서 팔면은 내 진입장벽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장이라면은 한 나라의 한 클라이언트한테만 이 디자인의 물건을 팔도록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거래 자체는 독점으로 안 되겠지만 이것도 물론 물건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걱정할 건 아닌 거고 내가 고른 물건만큼은 한국 시장에는 나한테만 팔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메일이든 뭐 구두든 간에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구를 안 하죠. 그러면 10중 팔구 얘네들이 팝니다. 뭐 연락이 오면 팔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쁜 놈 같은 경우는 이걸 한국 클라이언트가 주문했네. 그러면 지네 알리바바에다가 코리안에서 지금 잘 나가는 아이템 이래가지고 오히려 영업을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기존에 지네들이 거래했던 다른 코리안 바이어한테도 지네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 물건 지금 잘 나가니까 너도 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했을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파는 놈도 있겠지만 한국에는 이 디자인은 남한테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네들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계약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거래하면서 이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이 휴장인 거고 말을 하고 이메일로 남겨놓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이거 듣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공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셔야지만 이해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그 중에서 맛보기식으로 요점만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 많이 수강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그 알리바바에서 그 파는 그 수많은 물건들 그 중에서 진짜 팔릴 만한 물건이 있고 그냥 거지 같은 물건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중국에 공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장이 공장을 오픈할 때는 10중 팔구 이 사장이 지가 직원으로 일했던 그 전 회사, 더 큰 회사겠죠. 거기서 자기랑 친했던 선진국이던 뭐 어떤 큰 나라의 바이어를 끌고 와가지고 지가 창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맨 땅에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확실하게 오더를 내가 받을 만한 그 선진국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내가 사이트를 뭘 올렸다 그랬을 때는 물건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가 옛날에 뭐 현재든 뭐 과거든 간에 이 선진국 브랜드가 OEM 줘가지고 만들었던 물건들이 있는 거고 이게 잘 나가는 걸 아니까 이 중국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베리에이션을 쳐가지고 아이템을 좀 늘려요. 뭐 이렇게 생긴 게 잘 나가니까 뭐 이걸 빨간색도 만들어 보고 파란색도 만들어 보고 사이즈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지네 짱구를 불려가지고 만든 아이템은 지네 아이템인 거고 그 중에서 진짜 OEM을 받아가지고 만든 물건은 요건 거죠. 근데 요게 알리바바에 있기도 하고 요거를 빼고 요것만 올려놓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 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 중국인들 머리에서 나온 그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랑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선진국 브랜드가 준 요 아이템을 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 브랜드가 어떤 경로로 공장들한테 오더가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덴마크에 있는 어떤 그 선진국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A라는 회사가. 그럼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요 무역회사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무역회사를 거치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거쳤고 요즘에는 직접 공장을 소싱해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브랜드가 홍콩이나 대만이나 뭐 중국의 뭐 상해 같은 큰 도시에 있는 무역회사를 컨택을 해가지고 이 무역회사 왜 하냐면 이제 이거 리베이트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큰 브랜드들도 무역회사 거래하는 게 직원들이 중간에 지네들이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엔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무역회사 컨택해가지고 내가 이런 물건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장을 섭외해달라. 그럼 이제 돈은 이제 이리 가는 거고 이제 무역회사가 공장을 찾아요. 그래서 이 1차 벤더한테 이 선진국 브랜드의 OEM 상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처음에 1차 공장은 규모가 작았을 때는 얘네들이 다 전체 공정을 지네들이 다 하지만 이게 점점 회사가 커지면은
다 지네들이 못해요. 그리고 이 1차 공장 같은 경우는 조금 큰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큰 도시라는 게 뭐 상해이라는 게 아니라 뭐 항저우라든지 아주 특급 도시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항주 같은 데가 되게 쌌단 말이에요. 땅값이 인건비도 싸고. 근데 지금은 항주에 가보면 거의 항주가 상해같이 됐죠.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고 원자재 시장도 주변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 2차 OEM 공장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공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공장에서는 사실 가보면은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뭐 결함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그 인스펙션 일만 하고, 실제 이 선진국 브랜드가 준 이 오리지널 아이템이 생산되는 공장은 저기 산간 지역이라든지 오지에 있는 이 인건비가 싼 OEM 공장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물건이 깡촌에 있는 OEM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원가가 더 떨어지겠죠. 왜냐면 여기에 올라갈수록 다 마진이 붙으니까. 자, 근데 이 물건이 이 위 레벨에 있을 때까지는 보안이 철저히 돼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2차 OEM 공장에서까지 가면은 이 주변에 이거랑 유사한 공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공장이란 것들이 그 부자재 시장이 모여 있는, 부자재 시장이 있는 지역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철제 부자재 시장이 많은 뭐 똥관 같은 데는 가구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나무 부자재 시장이 많은 닝보 같은 데는 또 가구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EM 공장 주변에는 이 OEM 공장이랑 유사한 업체의 공장들이 많고, 이 업체 사장들이 야 니네 뭔데 이렇게 많이 물건을 납품하면서 이 공장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만드는 물건을 지네들도 카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차 공장은 카피에 대한 누출을 막지만 2차 공장으로 OEM이 지금 내려가는 순간 이 주변 공장들이 이거랑 유사한 거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잘 만들기도 하고 좀 못 만들기도 하는데, 가격은 1차 공장보다 훨씬 떨어지고 2차 공장보다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2차 공장으로 얘네들한테 선별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가 있다는 건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고, 여기보다 더 떨어지는 공장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싸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물건을 소싱해야 되느냐? 여기서 소싱을 한다. 아마 거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 비싸단 말이죠. 여기서 거래를 한다? 나쁘지 않아요. 주로 얘네들이 잘렸을 때, 1차 공장에서 잘렸을 때는 이제 나오죠, 알리바바에. 자, 그러면 알리바바에는 도대체 누가 나오느냐? 알리바바에 있는 공장들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 1차 공장이 현재 이 브랜드 OEM을 막 받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 못 나와요. 나가는 순간 잘리니까. 근데 이 1차 공장이 잘렸어. 더 이상 이 브랜드가 납품을 안 해.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이 물건 가져서 나오겠죠.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알리바바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 1차 공장이 계속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2차까지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물건을 뺀 상태에서 조금 다른 물건으로 힌트만 주면서 나오긴 해요, 알리바바에. 이거는 알리바바의 이 공장이 나타나는 순간 잘리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2차는 얘네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 브랜드가. 얘네들이 어디다가 2차 OEM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공장 애들은 지네 이름을 달고 알리바바에 나오는데, 나올 때 이 브랜드가 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면은 걸리겠죠. 추적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2차 애들이 나올 때는 그 아이템을 숨기고 유사한 물건들만 가지고 나와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메일로 혹시 너 이 물건 만드냐 그럴 때 이거 나 만들어 하고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팔 수는 있겠죠. 알리바바 같이 노출된 공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얘네들은 이제 신나게 나오죠. 이거를 카피한 애들은. 그러니까 현재 알리바바에 있는 애들은 세 가지 유형인 거예요. 1차 공장이 잘렸을 때는 1차 공장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2차 공장이 나오는 경우는 그 물건을 뺀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를 보고 카피한 주변의 유사 공장들이 신나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그래서 이런 애들이 거의 알리바바의 대부분이에요. 이 실제 오더를 받는 이 라인이 아니라. 그러면 1688은 뭐냐? 얘네들이 이제 여기한테 도매를 주는 거죠. 도매상들한테 에따 갖다 팔아라 도매로. 그러면 1688에 나와 있는 도매상들은 여기서 물건 받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도 못 받고 이런 애들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얘네들도 여기에 물건 주면은 바로 걸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깔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물건은 이제 망가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소싱할 때 1688을 계속 체크하라는 게, 거기에 내가 팔라고 하는 물건이 이미 깔렸으면 그 물건은
중국에 그냥 깔린 거예요. 예, 깔렸다는 얘기는 가격 통제도 안 되는 거고 독점성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성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체크하기 위해서 1688을 보는 거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이해를 하셨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장이 좋은 공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물건, 좁고 진한 상품을 공장 소싱을 할 거고 그러려면 정말 좋은 공장이랑 내가 만나야지 되는데, 그럼 좋은 공장의 뜻이 뭐냐?